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동요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군요. 제가 얼마나 열렬히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경악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를 빤히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고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반응을 충분한 격려라고 여겼는지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달변이었지만 사랑 외에도 다른 감정을 일일이 밝혔는데 애정보다는 자존심을 언급할 때 더욱 열정적이었다. 그녀의 신분이 낮다는 점, 그것이 집안의 수치라는 점, 저속한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가로막았다는 점, 어쩌면 지금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그런 괴로움에서 비롯된 열변이었을 테지만 그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아무리 엘리자베스의 혐오가 뿌리 깊어도 도무지 무심할 수가 없었다. 거절하겠다는 마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그가 받을 고통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화가 치밀었고 연민은 분노로 말미암아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대답을 아꼈다. 그는 온갖 노력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다면서 이제 자신의 청혼을 승낙해서 소망에 답해달라는 부탁으로 말을 마쳤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청혼을 받아들일 거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말로는 염려니 불안이니 하고 떠들었지만 표정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 상황에 그녀는 더욱 격분해서 그가 말을 마치자 발갛게 상기된 뺨을 한 채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경우라면 승낙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선 고백해주신 마음에 관례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생겨야 마땅하고요. 제가 고마움을 느꼈다면 지금 감사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군요. 저는 당신의 애정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마지못해서 감정에 굴복하셨고요. 제가 누구든 고통스럽게 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의식해서 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부디 조만간 고통이 끝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애정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또 이제 제 설명까지 들으셨으니 괴로움을 이겨내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벽난로 장식에 기대어 서 있던 다하시 씨는 엘리자베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놀란 만큼이나 분개하는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고 동요하는 기색이 표정에 완전히 드러났다. 침착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진정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을 생각인 듯했다. 그 잠깐의 침묵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정말 끔찍했다. 마침내 간신히 침착해진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이게 영광스럽게도 제가 기다리고 있는 대답이군요. 왜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도 없이 제 청혼을 거절하시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묻고 싶네요. 왜 저를 불쾌하게 만들고 모욕하면서까지 당신의 의지와 지성에 반해서 심지어 당신의 인품까지도 거스르면서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만약 무례했다면 당신의 무례함이 어느 정도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반감이 없었더라도 그저 무관심했다거나 심지어 호감이 있었다고 해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아마도 영원히 산산조각 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다하시 씨의 안색이 변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낸 순간은 짧았고 그녀가 말을 계속하자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당신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라면 많죠. 그 사건에서 당신이 한 짓은 부당하고 무자비하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두 사람을 갈라놓고선 한 사람은 변덕스럽고 지조가 없다는 세상의 비난을 받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좌절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두 사람 모두를 끔찍한 고통 속에 몰아넣도록 주도했다는 사실은 감히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그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고 심지어 믿을 수 없다는 미소까지 띈 채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거듭 물었다. 당신이 한 짓을 부인하실 건가요? 그는 짐짓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친구와 당신 언니를 갈라놓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건 저보다는 빅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비정한 그 말을 알아들은 척도 하기 싫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고 화가 누그러질 리는 더욱 없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또 있답니다. 그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도 당신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몇 달 전 위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됐죠. 그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번에도 가짜 우정을 내세우면서 변명하실 건가요? 아니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떠넘기실 건가요? 이번에는 그의 침착한 어조가 다소 흔들렸고 얼굴은 더욱더 붉어졌다. 그 사람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군요. 그분이 겪은 불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불행이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큰 불행이었죠. 바로 당신이 내린 형벌이었죠. 당신이 그분을 궁핍한 처지로 내몰았어요. 상대적으로 궁핍한 처지라는 말이지만요. 그분에게 돌아갈 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이 빼앗았어요. 그분의 인생에서 절정기를 빼앗았고 그분이 누려 마땅한 경제적인 자립을 짓뭉갰어요. 전부 당신이 저지른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불행을 경멸과 조소로 대하시다니요? 다하씨가 빠른 걸음으로 방안을 가로지르며 소리쳤다. 이거였군요. 저에 대한 당신의 의견. 그동안 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군요.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대로라면 제가 저지른 잘못은 무겁기 그지없군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제가 오랫동안 청혼하지 못한 이유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당신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신 비난은 모른 척 넘어가셨겠죠? 제가 좀 더 현명하게 굴어서 그동안의 내적 갈등을 숨기고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고 순수한 애정으로 청혼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당신을 우쭐하게 했다면 이런 무자비한 비난은 쏟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종류의 가식을 혐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정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정당하고 당연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제가 비천한 당신 집안과 친인척이 되는 일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신분이 한참 아래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자랑스러워할 줄 아셨나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말했다. 잘못 아셨습니다, 다하시 씨. 당신의 어조나 태도는 제 결정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다면 청혼을 거절하면서 미안한 마음은 들었겠죠. 그는 흠칫 놀라는 듯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떤 태도였더라도 저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과 알고 지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의 태도에서 오만하고 건방지며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좋지 않은 인상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쌓이면서 혐오감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당신을 알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당신과는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감정은 완벽하게 이해했고, 지금은 제 감정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했습니다. 당신의 안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다하시 씨는 급히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현관문이 열리며 그가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제야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어 맥없이 자리에 주저앉은 뒤 반 시간 동안이나 울었다. 조금 전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다하시 씨한테서 청혼을 받다니. 그가 몇 달 동안이나 그녀를 사랑해왔다니. 친구가 언니와 결혼하지 못하게 막았던 그 모든 단점에도 친구 못지않게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그 단점에도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녀를 열렬히 사랑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강렬한 애정을 일으켰다니 내심 기분이 좋기는 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라니. 끔찍한 오만. 제인에게 저지른 짓을 시인할 때의 뻔뻔한 태도, 위컴 씨에 대해 말할 때 드러냈던 무자비함, 딱히 부인하지도 않던 잔인한 행동 등이 잠시나마 그의 애정으로 솟아나려 했던 연민을 뭉개버렸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차 소리가 들렸고, 샬럿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할 자신이 없던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엄자현 옮김. 별글 출판사.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엄자현 작가님께서 번역하시고 별글 출판사에서 출간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입담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그런 멋진 번역으로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작가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오만과 편견은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계급과 신분이 존재하던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한테는 사회적 활동은 물론이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조차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래서 결혼이 곧 생계의 수단이자 부와 신분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여성들한테는 유일한 기회였던 그런 시대에 딸만 5이 있는 한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결혼 풍속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위트 있게 풍자한 그런 풍속 소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결혼에 이르는 자유분방하고 진취적인 여성인 엘리자베스의 로맨스를 담은 아주 매력적인 멜로 소설이죠.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온, 한마디로 주제의식과 재미, 이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은 그런 걸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에서 이 소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야기 구조나 인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츤데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다하시나 독립적인 신데렐라 캐릭터인 엘리자베스가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전에 소설이 문학으로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시절에 더구나 여성 작가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생각하면 그 대단함이 좀 더 잘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제인 오스틴 자신과 그녀가 사랑했던 한 남자, 아마도 첫사랑이었을 그런 남자의 분신과도 같은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20살에 톰 르프로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둘은 결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평생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자신의 언니 카산드라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내일이면 톰한테 청혼을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청혼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가난한 목사 집안의 8남매 중 막내였는데 부잣집 딸과 결혼하길 바랬던 남자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무산됐고 그녀는 이후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톰 르프로이라는 남자와 결혼이 무산되고 쓰기 시작한 글이 첫인상이라는 첫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서간체 소설이었는데요. 편지 형식의 제인 오스틴은 언니 카산드라와 거의 매일 그날그날의 일을 편지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갓 20살인 제인이 가슴 아픈 사랑을 겪고 나서 썼던 이 소설이 얼마나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첫인상을 집필하고 나서 제인은 아버지와 같이 소설을 출판해줄 출판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첫인상을 개작해서 출간한 작품이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첫인상의 다하씨와 결혼하게 되는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제인 오스틴과 톰 르프로이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추억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속의 어떤 장면보다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두 젊은 남녀의 청혼 장면이 애틋하고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국
받을 수 없었던 그의 청혼을 그리워하면서 20살에 자신이 꿈꾸었던 순간을 소설 속에 그리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글을 쓰면서 행복했길 바랍니다.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군요. 제가 얼마나 열렬히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경악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를 빤히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고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반응을 충분한 격려라고 여겼는지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달변이었지만 사랑 외에도 다른 감정을 일일이 밝혔는데 애정보다는 자존심을 언급할 때 더욱 열정적이었다. 그녀의 신분이 낮다는 점, 그것이 집안의 수치라는 점, 저속한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가로막았다는 점, 어쩌면 지금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그런 괴로움에서 비롯된 열변이었을 테지만 구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가 오랫동안 청혼하지 못한 이유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당신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신 비난은 모른 척 넘어가셨겠죠? 제가 좀 더 현명하게 굴어서 그동안의 내적 갈등을 숨기고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고 순수한 애정으로 청혼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당신을 우쭐하게 했다면 이런 무자비한 비난은 쏟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종류의 가식을 혐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정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정당하고 당연한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감정은 완벽하게 이해했고 지금은 제 감정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했습니다. 당신의 안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